네, 글로벌 교양 일 사랑 행복을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리고 사랑, 가족에 대한 어, 이야기도 차승은 교수님과 나눠보았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저와 함께 일, 사랑, 행복 중에서 일 파트에, 즉 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학습할 내용은요. 이 일 중에서도 첫 번째 교시에는 직업 구조 그리고 직업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대학부 김지송 교수입니다. 먼저 과연 직업이란 무엇일까요? 직업의 정의를 설명해 드리자면요. 직업이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다 보면은 이 직업을 선택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되겠죠. 직업을 통해서, 즉 경제활동을 통해서 임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직업이 될 수가 있고요.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바로 직업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직업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한 인간이 이 사회에서 살아나가다 보면은 이 직업 없이는 이 사회에 속하여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직업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대단한데요. 음, 그 직업의 중요성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두 가지의 의미는 바로 앞서 얘기한 이 경제적인 욕구, 즉 생물학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 실현을 위한 도구라는 것이 바로 이 직업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양하고 여러 종류의 직업군이 존재하겠지만 이 전반적인 이 직업이 갖는 특징은 또는 특성은 무엇일까요? 이 직업의 특성은 바로 많은 세월이 흘러도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100년 전, 5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우리가 알아왔던 그 직업의 특성, 그 직업군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무직, 그리고 생산직 또는 전문직과 같은 직업 구조 그리고 그의 특성은 그렇게 두드러지게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그 직업의 구조의 특성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겪게 될 이 직업의 구조의 특성은 비슷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지금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나는 과연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이 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 수업을 또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과연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4학년들, 대학 4학년, 즉 취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 또는 취업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은요. 이러한 불안감을 가끔씩 또는 자주 호소하게 되죠. 과연 나는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까? 그렇다면 좋은 일자리란 무엇일까요? 모든 이에게 똑같이 좋은 일자리가 공통적으로 존재할까요? 아니면 나에게 좋은 일자리는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누가 만약에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한다는 그 직업군에 과연 누가 진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현재 노동시장의 현실은요. 좋은 직업과 굳은 직업으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업의 양극화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현재 노동시장,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우리 청년들은 직업 선택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대한민국의 예를 좀 들어보면은 예전에 부모 세대 또는 할머니 세대 때 진학하던 이 대학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률에 비해서 진학률, 여러분들 세대가 대학에 진학한 이 진학률이 훨씬 더 높죠.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즉 고학력, 대학을 졸업하면 고학력에 속하거든요. 고학력 청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결국에 한정적인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고학년 청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들의 좋은 선택, 좋은 직업으로의 선택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 청년들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어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이러한 좋은 일자리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와 조금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직업군에 대한 특성은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 않았는데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2030 세대가 선택하는 직업과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세대가 선택했던 직업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2030 세대들이 선택하는 직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사람인이라는 사이트에서 한번 발췌해 온 표인데요. 2030 세대 직장 선택 기준 톱5 라는 주제로 표가 구성되었습니다. 1위가 바로 여러분들 보면 아시다시피 33.8%를 차지한 연봉입니다. 즉 경제적으로 내가 높은 임금을 받는 곳이 나에겐 좋은 일자리다라고 생각하는 2030 세대들이 많다는 것이죠. 즉 좋은 일자리를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돈을 보고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2위가 뭘까요? 바로 워라밸입니다. 워라밸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워크, 그쵸? 일과 라이프, 그쵸? 일과 내 삶의 밸런스를 유지한다. 그래서 work and life balance를 우리가 워라밸이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또는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는요. 내가 속하여 있는 내 회사, 내 조직에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2030 세대들은 그렇진 않죠. 내 자신의 삶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도 하지만 내 삶도 즐기는 워라밸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한 2030 세대가 23.5%나 되었습니다. 즉, 한 4명 중에 1명꼴은 이 워라밸이 매우 개인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3위는 고용의 안정성이었고요. 13.1%. 그리고 4위는 직원 복리 후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5위는 커리어 성장 가능성을 뽑았습니다. 즉 우리가 1, 2위를 합치면 거의 과반이 넘기 때문에 돈과 워라밸이 2030 세대들에게는 직업을 선택하는 매우 중요한 척도이자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이 하나의 표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뉴스 기사도 제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매일경제에서 태우지도 못하는 정년 따위는 필요 없다라는 2030이 하는 이야기를 뉴스에 또는 뉴스 기사에 이 기자가 썼습니다. 2030 절반 직장 선택 기준은 연봉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뭐 여기 오른쪽에 그 이어지는 기사를 보시면 2030 세대 1865명에게 직장 선택의 기준을 물은 결과 이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우리가 표에서도 봤듯이 연봉으로 조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직장에서 정년을 바라는지 묻자 이들은 절반 이상이 정년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030 세대가 정년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실제로 정년까지 일하는 회사가 거의 없다라는 의견을 거의 반 정도가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죠. 더 이상 한 직장에 들어가서 평생 직장을 삼는
우리 부모님들 세대 마인드는 우리 2030 세대는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직업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직업의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봤더니 크게 수평적 차원과 수직적 차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수평적 차원은요, 그야말로 이제 수평하다의 수평적 차원인데요. 직업들 간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간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보통 수평적 차원을 구성하는 요소들로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 한 직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어떤지, 중위 연령이 어떤지, 그리고 임금 근로자의 비율은 어떠한지, 그리고 평소 분석 기간은 어떠한지가 바로 수평적 차원을 알아내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수직적 차원은 차이의 발생 원인 그리고 차이가 각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척도는 바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알 수가 있죠. 교육 수준, 임금 수준, 위신,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 등이 그 수평적 차원을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얘기한 다양한 요인들을 봤다면 이 슬라이드에서는 척도, 즉 지표가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직업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지표 또는 척도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표준화된 직업 분류 체계가 바로 그것인데요. 한국에도 존재하고 국제적으로도 존재를 합니다. 즉 직업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마다 국가별로 표준화된 지표를 발표하기 마련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으로 발표하는 지표도 있기 마련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요, 통계청에서 한국 표준 직업 분류라는 것을 통해서 일반적이며 대표적인 직업 분류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963년도에 제정이 되었고요. 여태까지 한 5번 정도의 개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연도가 2007년도 6차 개정이 되었고요. 여기서는 이 시대의 산업 그리고 기술 발달에 따른 직업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였습니다. 자, 국제적인 지표를 좀 알아보면요. 국제적인 지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ISCO라는 것입니다. ISCO는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이라고요. 국제적으로 이 직업의 분류를 체계적으로 모아놓은 척도입니다. 즉 직업의 계급적 성격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둔 국제적 분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지표는요. 미국과 캐나다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지표인데요.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ISCO가 지나치게 계층 분석의 도구로 이용된다는 비판을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했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과 캐나다는 우리만의 표준 직업 분류를 새로 만들어내겠다 해서 미국과 캐나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직업 분류의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미국은 SCO, The Standard Classification for Occupation 이라는 지표를 사용하고 있고 캐나다는 표준 직업 분류, 즉 NCO, National Classification of Occupation이라는 표준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 직업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 직업의 현황에 대해서 또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의 정의를 내려주고요. 그리고 이 직업의 표준화된 분류 체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직업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직업 분류 체계를 사용을 하는데 이 지표가 결국에는 국제 그리고 국내 지표의 일관성 유지로 국가 간의 직업 관련 기구 연구에도 굉장히 유용한 지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직업 구조의 변화를 좀 우리가 시기별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보시면 직업 구조의 변화는 한 사회의 다양한 제도적 관계 속에서 개별 직업에 필요한 근로자의 규모와 개별 직업에 진입하기를 희망하는 구직자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 구조는 변화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데 어떠한 상호작용 또는 상호 관계 속에서 변화하냐 봤더니 제도적 관계 속에서 개별 직업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의 규모, 그리고 개별 직업에 진입하기를 희망하는 구직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사회가 있는데요. 이 A라는 사회에서는 공무원을 희망하는 사람의 수도 있을 거고, 나도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요.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일자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공무원의 일자리 수는 한정적인데 공무원을 희망하는 사람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은 공무원 일자리 수가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공무원을 희망하는 사람의 수가 더 줄어드는 이런 역동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직업 구조의 변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한 직업에 진입을 희망하는 사람의 수와 그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의 차이의 역동관계에서 직업의 구조는 계속 역동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직업의 변화를 이끄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술 변화와 고학력 인력이 그 대표적인데요. 고학력 인력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더 쉽고 빠르게 적응을 합니다. 고학력은 이제 학력이 높은 사람들을 일컫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방면 또는 한 분야를 깊게 공부한 사람들은 결국에 시대가 빠르게 흘러가고 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더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컴퓨터나 정보통신 기술 같은 이 새로운 기술은요, 고학력 인력의 생산성을 증대시킵니다. 왜냐하면 고학력 인력들은 이 기술력을 습득하고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인재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컴퓨터나 다양한 시대에 앞서가는 이런 기술과 혁신적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이 새로운 기술을 고학력 인력들이 습득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생산성은 증대되는 것이죠. 즉 생산성 증대에 고학력 인력들이 이바지한다는 것이고 생산성 증대에 이바지하는 고학력을 이 사회에서, 이 시장에서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학력 인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들이 계속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 변화와 고학력 인력 간의 이런 상관관계를 보시면 같이 함께 상호작용 속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대한민국은 급속하게 고학력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고학력이 진행이 되었다는 말은요,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죠. 통계치를 보면은 거의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80~90% 정도가 대학에 진학을 하고 대학을 졸업한 이 우리가 말하는 이 대학교 졸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고학력군에 속한다고 그러거든요. 즉 대한민국 사회는요. 급속하게 고학력화가 진행된 국가이고요.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고학력 인력의 규모가 시장이 필요로 하는 고학력 인력 규모를 넘어서는, 즉 우리 이 시장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시장에서는 이 정도의 고학력군이 필요한데 이 시장에 들어오고자 하는 이제 인력들은 고학력 인력이 너무너무 많이 흐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규모를 넘어섰다.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따라서 고학력 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되는 현상을 대한민국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럼 이 직업을 갖지 못한 이 고학력 인력들은 어디로 흡수됩니까? 결국에는 저인력군의 취업군에 흡수가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학벌은 좋은데 내가 학벌을 써먹을 수 없는 곳에 취업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고학력 인력은 고숙련된 인력군으로 방향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저학력 인력은 비숙련 인력 시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많은 고학력 인력이 많기 때문에 이 고학력 인력이 비숙련된 인력 시장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고학력 인력은 비숙련된 인력을 요구하는 직업에 진입을 꺼려 하죠. 나는 많이 배웠고, 나는 내가 돈을 들여서 대학을 갔고 졸업했고, 난 좋은 직업을 선택하고 싶은데, 너무나도 많은 경쟁이 있어서, 내가 숙련된 인력 시장에 내가 진입을 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내가 숙련된 인력 시장에 들어가야 할까? 그러긴 싫다. 꺼리는 거죠. 이 숙련된 인력 취업 수요가 그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고학력, 모두 다 숙련된 인력 시장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누군가는 비숙련된 인력 시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3D 업종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하지 않기를 그러니까 일하기를 꺼려 하니까 비숙련된 인력 취업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중소기업, 강소기업에서 사람을 그냥 없어서 못 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비숙련된 인력을 요구하는 기업들은 그럼 수요를 충족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해외에서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들, 외국인 저학력, 비숙련 노동자를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대한민국의 고용허가제로 인해서 2000년 초반부터 많은 개발도상국의 근로자들이 대한민국으로 취업해서 들어와서 3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도입을 하여서 지금 굉장히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머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대도가 위치한 화성시에는 제조업 기반의 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성시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만나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 화성시뿐만 아니고 안산시라든지 옆에 뭐 수원, 평택, 오산 등등 이 경기도권의 많은 대기업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을 하여서 이 외국인 근로자가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게 바로 2000년도부터 쭉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회적 결과가 나타나게 되느냐? 결국 대한민국의 외국인 거주 비율이 증가하게 되죠. 자, 그리고 대한민국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인식을 우리가 없앨 수 없고요. 그리고 여전히 고학력 인력의 실업 문제는 계속 남아있고 청년 실업의 문제는 기업의 기술 발전에 따른 인력 수요 그리고 고학력 인력 공급의 규모 간 불균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고학력 인력의 문제점들, 청년 실업의 문제점들이 다 이러한 인과관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직업별 종사자 구성 변화를 그래프를 통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교과서 안에 있는 그래프를 제가 스캔해서 발췌해 왔습니다. 흑백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 라인이 다 원래는 색깔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흑백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색깔이 뭐 흑백이니까 좀 진한 라인, 옅은 라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좀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제가 설명을 통해서 어떤 라인이 어떤 직업별 종사자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10-1은요. 직업 대분류별 종사자 비율 변화 추이입니다. 오른쪽에 박스를 보시면 관리자를 표시하는 라인이 있고 전문가 및 준전문가를 표시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림업, 그리고 기능 조작 단순 노무직이 바로 가장 밑에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라인을 좀 보시면요. 좌측 축은 단위 퍼센티지고요. 우측 축은 해당 연도, 그쵸? 1990년부터 2010년까지 1년 단위로 지금 20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과연 어떤 부분이 눈에 띄게 변화했을까를 보시면 관리자가 바로 가장 하단에 있는 라인이거든요. 이 관리자의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나는 변화는 그렇게 없습니다. 반면에 서비스 판매직 그리고 전문가 및 준전문가를 좀 볼게요. 먼저 서비스 판매직은 이렇게 흐리게 나타나 있는 라인인데요. 서비스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의 재편이 우리가 90년대 이후부터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서비스 산업 중심이 되었으니까 서비스 및 판매직이 굉장히 증가하겠구나라고 예측했으나 1990년도 이후에 해당 종사자 비율은 크게 두드러지게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대략 90년대 초반에 좀 떨어졌고요. 2010년 기준으로는 90년도보다 더 떨어진, 즉 5% 정도 감소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문가 또는 준전문가를 보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그래프인데요. 낮게 시작해서 꾸준한 증가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90년대 이후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2010년도에는 1990년도 대비 무려 13%나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종사자 비율이 서비스나 판매직은 동등하거나 조금 다소 감소한 반면에 전문가 및 준전문가는 계속 늘어나는 현상, 즉 고학력군의 직업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관리자나 사무직은 크게 눈에 띄는 변화 없이 꾸준하게 약간의 증가세로 유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그래프는요, 여성 종사자 비율이에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그 비율, 여성 종사자가 직업을 선택하는 비율 아마도 계속 늘어나고 앞으로는 더 늘어날 전망일 텐데요. 90년부터 2010년까지 조사한 비율을 좀 보면은 전문가 및 준전문가가 바로 이 그래프인데요. 계속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990년도에는 41.2%였는데 1993년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해서 33.3%로 나타났습니다. 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 보니까 시작은 41.2였는데 93년도에 큰 폭으로 감소해서 33.3으로 하락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2000년도 이후에는 계속 증가세로 전환이 돼서 2010년도에는 42.3%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전문직 및 준전문직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여성들에게도 고학력군의 직업의 증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위 연령 변화 추이를 좀 볼게요. 모든 직업군에서 중위 연령의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라인을 보시면 다 증가하는, 늘어나는, 올라가는 그래프 라인이잖아요. 자,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봤더니 새로운 근로자들의 진입이 적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위 연령은 연령층이 중간 이상을 나타내고 있죠. 새로운 나이가 어린 또는 2030 세대 진입이 다소 적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즉 기존 종사자들은 지속적으로 직업군에 남아있는 반면에 신규 젊은 2030 해당 직업군에 입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위 연령이 높아지는 현상이 그래프 안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자, 대학 졸업자 비율 변화 추이를 좀 볼게요. 대학 졸업자 비율 변화 추이 그래프에서는요, 우리가 두드러지게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은 바로 사무직입니다. 사무직이 바로 이건데 지난 20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입니다. 자, 그 이유는 지속되는 고학력화 현상을 반영한 것이고요. 학력 수준에 따른 직업 선택이 좀 하향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직업 얘기할 때 사무직이 옛날에는 이런 서비스 판매직이나 농립 직업군에 비해서 사무직이다, 연봉이 좀 높을 것이다, 임금이 높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라는 기준이 있었다면 요즘의 사무직은요. 현대 사회 즉 2000년대에 들어선 사무직은 그냥 문서 작업을 하는 직업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즉 고학력,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사무직을 선택하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 단순 업무, 단순 이런 문서 업무의 직업을 선택하는 이런 직업 하향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비스 판매직에 대한 특징도 좀 살펴보면요. 보시면 사무직에 비해서는 낮지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자가 나는 고학력군에 속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고학력의 학벌보다 좀 더 덜한 못한 직업을 선택하는 게 바로 이제 이 그래프에서 두드러지게 보여졌다는 것이죠. 다음은 임금 근로자 중위임금 수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서비스와 판매직인데요. 서비스와 판매직의 라인이 바로 가장 이 하단에 있는 라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 시작을 해서 쭉 아래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보시면 농림어업이나 기능조직 및 단순 노무직보다도 더 낮은 중위임금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서비스 및 판매직 직업군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 직업 구조 상황에서 이들 직업군의 중위 임금 수준이 가장 낮다라는 것은 6개 직업군 중에서 가장 낮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규모가 증가할 위험이 있다, 위험이 높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분속 기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2030 세대에 평생 직장은 없다라는 기사도 확인을 했었는데 과연 임금 근로자의 근속 기간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관리직과 서비스 판매직만 좀 살펴보면요. 이 굉장히 업다운이 심한 관리직의 그래프가 바로 가장 긴 근속 기간을 유지하기도 하고 평균 근속 기간의 변화폭이 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긴 근속 기간도 있지만 근속 기간의 변화폭도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와 판매직을 좀 보면요. 직업군들 중 가장 짧은 평균 근속 기간을 보입니다. 즉, 이 서비스와 판매직은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일, 사랑, 행복의 일에 해당하는 직업에 대해서 그 직업의 구조의 변화 그리고 직업대 분류를 별로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서 좀 그 추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한번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